내년에 기대되는 가장 큰 플랫폼은 VR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네. 올해보단 더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럼 2022년에 어떤 네. 산업,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전에 박스피에서 네네.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좋아하는지 받는 이유도 네. 이런 걸 좀 유추할 수 있는 과거의 네, 경험을 그쵸. 네.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니까. 네. 이게 핵심이죠. 뭐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부할 거리를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이니까, 뭐 이걸 제가 얘기했다고 뭐 내일 당장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큰 그림에서 우리가 좀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이슈를 받았던 패턴들 저희가 좀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년에도 제가 이제 12년도랑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 소비 쪽에서 뭔가 히트 상품들이 일단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나와야 된다. 일단 소비재라는 측면에서는 네. 2012년도에는 경기가 제일 좋았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제일 강했던 구매자도 다 중국 중산층들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따져보니까 경기가 제일 좋은 나라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민간 소비 여력이 제일 큰 나라도 미국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의 소비재를 볼 때는 뭔가 미국에서 먹히는 소비재를 일단 해야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제일 좀 미국에서 좋아하는 소비재 중에 한국 제품이 저는 일단 K-팝이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고요. 아, 저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K-팝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어쨌든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 1등을 하면서 아미가 아닌 일반 대중들은 좀 더 크게 인식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보면 그 단일 이벤트로 끝나는 현상이 있고 네. 확산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2년도에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ODM 업체들이 올랐는데 이게 1, 2년 걸쳐가지고 계속 중국 소비재가 확산되면서 네. 나중에는 브랜드 화장품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의 이제 설화수, 뭐 후,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 실제 이제 생산 대신해주는 업체에서 시작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화장품까지 확산을 쭉 해나갔었는데, 네. 일단 지금 BTS가 빌보드 1등 찍은 게 아니라 BTS가 당연히 잘한 일이고, 그러니까 BTS를 좋아하는 현상으로 끝나면 사실 이거는 단일 기업의 이벤트인 것 같은데, 네. 실제 최근에 동향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소속사의 가수들도 요즘 보면 되게 종종 빌보드에 차트인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단적으로 뭐 최근에 뭐 에스파라는 걸그룹도 빌보드 차트 들어갔다고 했었고, 뭐 트와이스 이런 그룹들도 네. 들어가고, NCT 뭐 이런 그룹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정말 BTS급의 그룹이 아닌 팀들도 이제 이 빌보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빌보드 시스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에서 얼마만큼 음악을 틀어주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 아무리 이 인기가 많아도 네. 실제 현지에서 DJ들이 음악을 틀어주지 않으면 랭킹이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예전에 왜 그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박진영 PD가 초반에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데뷔시키기 위해서 뭐 버스 투어도 하고 엄청 고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예전에 원더걸스 멤버들이랑 막 박진영 PD가 이제 같이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진짜. 진짜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마 2009년, 10년 정도일 텐데, 네. 그렇게 해도 어쨌든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결국 장벽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현지에서 어쨌든 이 DJ들이 틀 때는 낯선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홍보도 되고 뭐 인터넷상에서 화제되고 하지만 실제 이제 이 로컬 DJ들이 음악을 틀어주기까지는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목표했던 성과까지는 못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빌보드에 들어가는 그룹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일반 대중이 봤을 때 BTS급의 탑 A 클래스까지 아닌 것 같은 그룹들도 어쨌든 신곡이 나오면 뭐 100위 안에 들어가고 50위권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쨌든 현지에 있는 DJ들이 K-팝이라는 장르가 나올 때 이제는 한 번씩 틀어주는 이 카테고리에 하나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BTS가 혼자 잘한 어떤 이 현상이 BTS에서 끝나면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산업으로 연결되진 않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의 K-팝의 인지도는 좀 확산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TS라는 팀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또 K-팝 그룹 관심들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좀 팬층이 확장돼 가고 있고 또 이제 그 BTS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하이브 같은 기업들 보면 이제는 그쪽에서 어떤 새로운 팀이 나왔을 때 홍보하기도 편해진 거죠. 이 얘네들은 어떤 팀이냐 하면은 BTS 소속사에서 새로 나온 그룹이 하면 현지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지는, 그러니까 뭔가 좀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한 가지 있어서 일단은 뭔가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한국 컨텐츠에서 제일 지금 현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K-팝은 확실히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게 기업의 매출과 뭐 주가로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단순하게 주식이라는 게 시가총액이라는 게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곱해서 계산한 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하면 어쨌든 기업의 시가총액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면 뭔가 K-팝이라는 장르가 기존에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났었는데 미국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엔터사들 실적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연을 못 했는데 대부분 매출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엔터 산업이 팬데믹에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던 업종인데 실적을 해봤는데 오히려 콘서트 할 때보다 뭐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뭐 늘어나는 기업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현상을 까고 보니까 어쨌든 팬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서 내가 소비하려는 나의 예산은 똑같은 거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대중 입장에서는 콘서트가 아니면 돈 쓸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팬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이제 어떤 뭐 교류하는 방식이 콘서트에서 굿즈나 앨범을 더 많이 사는 쪽으로 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 팬심이 유지되면 엔터 기업의 뭐 수익 창출 능력이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작년에 재밌었던 게 미국에 있는 엔터사들이 한국에서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봤대요. 너네는 공연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랬더니 한국의 엔터사들이 하는 게 우리는 온라인 콘서트도 하고 뭐 디지털 굿즈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아. 그러면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엔터사들이 우리도 저런 거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뭐 하이브가 미국에 있는 큰 기획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벌어졌던 건데 전체적으로 미국이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엔터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의 개수가 좀 늘어난 느낌이라고 할까. 기존에는 그냥 공연하고 음반 팔고 굿즈 팔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뭐 온라인 콘서트도 가능해지고 최근에 논쟁이 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NFT라는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뭔가 상품화도 시도를 할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던 거니까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는 히트 상품이 이 안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실만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는 우리나라 소비재가 드라마 것 같아요. 예. 다들 워낙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지오, 뭐 마이네이, 뭐 갯마을 차차차 해갖고 이것도 사실 없던 현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똑같은 게 드라마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는 이미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겨울연가 때부터인데 일본. 그래서 소위 이제 한류 스타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이제 매출이 주로 이제 발생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여태까지 뭐 드라마 콘텐츠든 모든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가장 큰 구매처는 일본과 중국이었고 중국에 있는 채널들과 얼마만큼 큰 계약을 따냈느냐가 이 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던 구조인데 그러다가 이제 소위 뭐 한알령이라고 불리는 이 좀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좀 소원해지면서 어쨌든 이 컨텐츠 업체가 좀 큰 매출처들을 좀 잃어버리면서 좀 고전을 해봤었잖아요.
여태까지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서양에서 먹힌다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넷플릭스라는 이제 OTT들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넷플릭스가 아시아 쪽에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잘 팔린다는 한국 컨텐츠들을 구매를 했는데 아마 본인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넷플릭스의 이 한국 작품 투자들은 아시아 쪽을 노리고서 이제 한 건데 이게 막 자기네 본진에서 흥행이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뭐 웬일인가 싶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저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이라는 산업도 야, 이게 OTT 플랫폼을 통하니까 여태까지는 아시아만 보고 제작하고 뭐 일본과 중국 시청자 입맛에 맞는 뭔가 색깔을 좀 입히려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인구수나 시장 규모로 봤을 땐 더 큰 시장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기회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이번에 그 드라마들 보면서 물론 뭐 주가는 여러 가지로 뭐 엎치락뒤 시작했는데 네. 그냥 산업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의 이제 주연 배우가 아마 한서희 네. 배우가 주연 배우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이네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서희라는 배우가 어찌됐건 그 드라마 시장에서 톱 A급으로 분류되는 여배우는 마이네임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과연 만약에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이 한서희라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저렇게 약간 좀 뭔가 좀 폭력적인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상파 편성을 받았으면 이게 편성이 원활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도 편성을 받거나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고객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뭔가 제작의 방향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 넷플릭스 흥행했던 뭐 킹덤부터 해서 뭐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뭐 이런 류의 작품들을 보면 아 감독이 찍고 싶은 대로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가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했다는 느낌이 좀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창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한 거를 해외에 있는 시청자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는 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냥 구조로 따져보면 결국 기업이라는 게 매출을 벌고 네. 비용을 쓰고 그걸 통해 영업이익을 남기고 네. 순이익이 남잖아요. 네. 그 순이익이 남은 거에 밸류에이션을 몇 배 주냐. 그러니까 1년에 순이익 100억 버는 기업이 PER 10배 받으면 시총 1000억인 거예요. 그럼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순이익 더 벌거나 10배 받던 애가 20배, 30배 받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작사라는 산업으로 놓고 보면 매출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언론 보도상으로 제작비가 뭐 240억, 50억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250억이면은 기존에 제작했던 드라마 중 상당히 대형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지리산이라는 작품에 300억 썼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죄송한 비유를 쓰면 지리산과 오징어 게임을 그냥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드라마의 원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드라마에 들어가는 원가라는 게 주연 배우 캐스팅하고 스타 작가 섭외하고 연출자 출연료 주고 그리고 이제 제작비, 세트비, 뭐 CG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작품의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오징어 게임에는 지리산에 있는 스타 작가가 없고 주연 배우가 물론 이정재라는 톱 배우가 있긴 하지만 지리산의 캐스팅 대비했을 때 오징어 게임의 캐스팅 비용이 더 커 보이지 않고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캐스팅 비용이 또 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같은 제작비 매출인데 네. 캐스팅 비용에서 일단 세이브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했을 때 어느 드라마가 더 뭔가 한 작품당 뭔가 이렇게 드라마 제작 기업 관점에서 네. 이익이 많이 남을까 따져보면 후자 쪽이 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외양이 조금 커지는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캐스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작품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가 넷플릭스가 여태까지 5년인가 7년간 한국 컨텐츠 사는데 썼던 돈이 한 5,500억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지금 내년에만 이거 이상의 예산을 쓰겠다라고 지금 편성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가 뭐 1년에
컨텐츠 제작에 구입할 때 쓰는 게 거의 10조가 넘어간다고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 넷플릭스 미국 시장 반응은 어땠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250억 제작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큰 흥행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250억으로 저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미국은 훨씬 비싸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어디 칼럼에서 헐리우드의 제작 시스템 잘못됐다. 아니 한국에서는 250억으로 저런 한국의 퀄리티 가성비가 좋죠. 만드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뭐 1,000억, 2,000억씩 써가면서 저거보다 못한 작품을 만드냐 뭐 이런 칼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네. 제작비인데 집행하는 쪽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때는 일단은 편성 예산 자체는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OTT가 넷플릭스만 하다가 지금 디즈니도 하죠. 하기로 하고 뭐 HBO도 들어온다고 네.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OTT 채널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쿠팡도 쿠팡 플레이라고. 플레이라고. 예. 그러니까 당분간 봤을 때 어쨌든 뭔가 컨텐츠를 사겠다는 놈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1년에 2편 찍는 감독이 5탕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못 찍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제작할 수 있는 편수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볼 때는 뭐 단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도 좀 관심 있는 투자다라고 하면 네. 각 OTT 업체들의 그 보니까 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시면 네. 편성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가 뭐 내일 방송할 거를 오늘 찍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2년 상반기에 어떤 맞아, 작품이 맞아. 제작 예정이다 그러면 그 제작사 어디고 예를 들어서 뭐 주연 배우 누구고 감독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건 사실 조금만 내가 공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류의 리서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쪽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 뭐 넷플릭스가 됐건 디즈니가 됐건 주요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좀 편성 스케줄 이런 걸 조금 체크해도 계셨다가 뭐 그 작품에 대한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뭐 투자에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 섹터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면 네. 내년에 어쨌든 소비재 측면에서는 괜찮은 공부거리가 되지 않을까. 소비재에서는 K-팝이랑 콘텐츠.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 있는 소비재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좀 미국에서 먹힌다라고 좀 보이는 게 K-팝이랑 드라마 콘텐츠인데 네. 혹시 뭐 내년 진행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한국 제품이 히트를 하더라. 네. 이러면 또 이제 바텀업 리서치 하는 분들은 뒤져봐야죠. 뭐 아마존에서 뭐 어떤 제품이 1등 했대. 누가 만드니? 뭐 이런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종목이 될 거고 네. 이게 사실 똑같았던 게 12년도, 14년도 화장품이 한참 날아갈 때 네.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중국의 타오바오몰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 그 쇼핑하는 사이트인데 그 타오바오몰에 들어가서 그 섹터별로 순위가 나오거든요. 네. 네. 화장품 섹터에 들어가서 매일 그 순위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타오바오몰에서 그때 그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가 네. 계속 1등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 만드는 회사가 리더스 코스메틱이 아니라 산성 LNS라는 골판지 회사가 그 마스크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인지도 잘 몰랐을 텐데 누군가 바텀업 리서치에 좀 능했던 투자자는 네. 타오바오마를 추적해서 리더스 그 1등부터 10등을 다 뜯어봤겠죠. 네네. 근데 리더스 마스크팩이 한국 거네? 또 이거가 누가 만드는지를 이제 물어 찾다 보니 의외로 상장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 먼저 얻은 사람의 투자 어떤 기회는 후발주자보다 더 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시장은 뭐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이런 류의 투자 기회들은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미국 소비재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특정 제품이 뭐 잘 팔리는 데더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지인 전화도 한번 해보고 야 진짜 이게 팔리냐? 뭐 누가 사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랑 저런 거 종합해봤더니 잘 팔린대. 근데 마침 상장 기업이고 뭐 매출 꾸준하고 뭐 주가 적당한데 이 속도면은 네. 성장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리들이 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재를 좀 아무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쪽은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의 변화인데 네.
내년에 기대되는 가장 큰 플랫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VR인 것 같아요. VR. 그러니까 이제 VR과 AR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왜 서두에 모바일 게임이 나오기 전에 사실 스마트폰의 보급이란 게 먼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보급된 다음에 그쵸. 사람들은 그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무언가를 찾았던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모바일 게임이었던 거고. 근데 내년도 이게 주요 애널리스트들 시장 전망을 보면 휴대폰은 이미 출하량은 정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전히 뭐 아이폰, 갤럭시 포함해서 스마트폰이 되게 잘 팔리고 캐시카우는 맞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더 팔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있는 거에 교체 주기 정도지. 근데 그러면 IT 디바이스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 팔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팔릴 게 뭐가 있을까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기업들이 보면은 VR 기기들 대부분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네. 올해 오큘러스 2를 되게 많이 팔았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 거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VR 신작이 나온다고 하고 그 이제 시장에 지금 제일 큰 관심사가 과연 애플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언론 보도상으로는 애플이 22년 말 정도에 XR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신제품을 준비 중인 것 같대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 AR, VR 기계가 뭐 얼마나 쓸모가 있는 제품이고 뭐 얼마만큼 혁신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네. 올해보단 더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는 올해 오큘러스를 사서 좀 써봤거든요. 네. 근데 컨텐츠가 되게 신기한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조금 불편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와이파이밖에 지원을 안 하고 조작법이나 무게감 좀 있는 편이고 한 30분 정도 쓰게 있으면 약간 뒷목도 좀 뻐근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년에 나오는 제품이 올해보다 무거워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나올 VR 기계들이 계속 와이파이만 지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은 사실 제 주변에서 뭐 저랑 몇몇 사람들만 사서 써봤는데 저는 일단 내년에 신작이 나오면 한번 사서 또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내 주변에 이거를 샀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관련 산업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VR 기계 판매량이 올해보다 줄어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연말에 만약에 애플이 제품 나왔을 때 23년도에 22년보다 이게 판매량이 줄어들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VR이라는 카테고리의 디바이스가 보급량은 늘어날 것 같다. 적어도 향후 한 2, 3년 정도 동안.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에 좀 감이 있는 분들은 일단 VR 기계 사서 뜯어봐야죠. 무슨 부품 들어가나. 뭐 카메라도 들어갈 거고, 뭐 그렇죠. OLED 패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는 VR에 들어가는 뭔가 부품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조금 면밀하게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 게임에서 봤듯이 네. 그럼 VR이 만약에 보급이 되면 네. 그걸 뭘 할 건데 그러니까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 같이 뭐 유튜브 핸드폰으로 2D 이거 보고 네. 야구 중계 그냥 보고 뭐 이런 거면 사실 굳이 VR 안 해야 되죠. 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VR이라는 네. 진영에서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회사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뭔가 이 시장에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의 어떤 천병 디바이스로 얘들은 오큘러스를 일단 출품하는 거고 네. 실제 얘네가 팔고 싶은 거는 그 뒤에 있는 컨텐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에 IT 디바이스가 보급될 때 보면 항상 디바이스가 먼저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먼저 보급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디바이스를 써보면서 그 다음부터 앱도 개발하고 뭐 게임도 개발하고 뭐 MP3 다운받던 거 스트리밍으로 전환되고 컨텐츠가 뒤로 따라왔는데 네. 지금은 좀 재밌는 게 컨텐츠가 더 빠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컨텐츠 쪽에서는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일반 대중들은 내가 이걸 사서 그냥 휴대폰에 내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보는 거 말고는 체험해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디바이스가 좀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어찌됐건 플랫폼 관점에서 VR이나 AR 같은 기기들이 보급이 됐을 때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뭔가 컨텐츠들은 12년도에 모바일 게임에서 봤었던 네. 어떤 산업의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메타버스니 NFT에 대해서는 정말 논쟁이 많아요. 논쟁도 많고 저도 사실 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거품처럼 사라질지 혹은 정말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가 돼서 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지 저도 뭐 관찰하는 중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결과로는 네. 디바이스 보급 이후에 컨텐츠 소비는 늘었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1차적으로 어떤 VR 부품주들을 한번 소팅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 컨텐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관심을 끄는 것 같고 뭔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큘러스를 사실 제가 사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네. 그때 이제 그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더 쇼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는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만 해도 이제 뭐 온라인 콘서트가 익숙하진 않으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블랙핑크의 공연을 결제를 해갖고 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못 보고 그 다시 볼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11인치짜리 가지고서 이제 무선 이어폰을 꽂고 들었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뭐 생각보다 볼만한 거예요. 네. 또 공연도 진짜 음악방송 무대 같지 않고 진짜 공연 보는 것 같고 뭐 여러 장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공연을 보고 있는데 옆에 굿즈창이 막 떠요. 그래서 무슨 뭐 야광봉도 팔고 무슨 뭐 사진도 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다가 저는 사실 뭐 아이돌에 열광하는 뭐 그런 시기 좀 지났으니까 근데 그럭저럭인데 내가 진짜 만약에 이 팬의 찐팬이면 클릭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정도로 뭔가 공연에 좀 열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공연은 되게 재밌는데 네. 화면이 너무 작은 거야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게 조금 더 이게 대화면으로 이런 거를 보면 네. 진짜 볼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누가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이제 얘기해줘갖고 이제 네. 그걸 사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그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중에 그 K-팝 가수들 음악 방송을 VR 버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몇 번 봤는데 그게 딱 제가 블랙핑크 콘서트 보면서 그래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진짜 생동감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그냥 네. 한 가지 예시인데 네. 어쨌든 이 디바이스들이 보급된 다음에 네. 나오는 컨텐츠는 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제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디바이스 이후에 나왔던 컨텐츠는 지금 생각 못하는 게 히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투자 관점에서는 네. 그런 기회들이 향후 한 2, 3년 놓고 봤을 때 네. 좀 뭐 새로운 카테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꼭 관심 갖고 네. 좀 관련 이슈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는 네. 뭐 2012년도에는 바이오 섹터가 가장 뭔가 혁신적인 산업이었던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유망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 산업 중에 제일 좀 무모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무모하기 때문에 혁신적이라 느끼는 게 저는 우주 산업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사실 당장 매출이 나오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일단 드는데 재밌는 거는 이 우주 산업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 다 한 가닥 하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뭐 베조스. 손정부터 해갖고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도 바보는 아닌데 네. 근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뭐 네. 1, 2천억도 아니고 진짜 뭐 몇십 조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우주 산업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게 뭐 너무 갔다 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네. 요새는 그래 얘네도 바보는 아닌데 네. 뭔가 이제 어쩌면 그분들은 이미 지구를 거의 정복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넥스트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그냥 조금 다시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지금 우주 산업에서 이거는 뭐 이제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네.
제 생각에 지금 우주 산업의 가장 포인트는 네. 7년 전에 전기차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전기차 섹터도 커버했었거든요. 네네네. 또 그때 이제 산업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그때 LG화학이라는 기업을 탐방 가서 거의 3년 넘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그때도 LG화학이라는 기업은 2차 전지가 되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항상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중대형 배터리 언제 흑자나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계획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계획의 달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물어봐.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돈 벌어요? 그 질문을 거의 투자자랑 회사가 거의 4년 넘게 같은 주제로 대화를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돈을 못 벌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매니저 이제 PB 하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주가 막 들어오고 예전에는 어떤 수주를 해도 야 이거 뭐 배터리는 돈은 안 돼. 그럼 이랬던 건 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게 이 정도 수주가 들어오면 향후에 이 정도 돈을 벌겠구나 추정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7년 전의 전기차랑 지금의 전기차가 가장 큰 차이가 뭔가 봤더니 네. 결국 핵심은 단가더라고요. 배터리의 제조 단가가 떨어지면서 최종 소비재인 이 자동차라는 제품이 일반 대중이 살 수 있을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전기차의 판매량이 네.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 좀 볼륨카라고 하는 좀 잘 팔리는 모델들이 등장을 했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앨런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발사 단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계속 발사 기술 연습하는 게 계속 발사하는 횟수들을 늘려서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들어가는 발사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름 자기네가 제시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발사 단가가 떨어지면 뭐 일반 중산층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우주 관광을 좀 부자들은 우주 관광을 도전해 볼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저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서 네. 통신이 안 닿는 지역에다가 네. 통신망을 깔려면 너무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궤도 위성을 몇 개 쏴가지고 거기서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저거는 진짜 당장 한 2, 3년 내에도 어쨌든 가입자만 유치하면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우주는 그냥 약간 호기심 차원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근데 지금 봤을 때 너무너무 무모해 보이고 진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구를 정복한 사람들의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유의 같은 느낌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진짜 한 7, 8년 지났는데 네. 발사 비용이 정말 떨어져서 떨어지겠죠. 발사 비용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언제 어느 수준으로 떨어져서 어느 단가에서 BEP를 맞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짜 뭐 나중에 언젠가 뭐 사람들이 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정도는 우주를 가고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약간 기존 통신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이런 단계가 되면 야, 저 지구를 정복한 저 사람들이 또 떼돈을 벌겠구나. 그건 확실한 게 다른 애들은 범접을 못 하고 있어 그냥. 그쵸. 엄두도 못 내는데 걔네만 완전 독식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공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네. 드린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1, 2, 3년 동안 봤었던 시장의 소위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단가 맞추고 들어온 제품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인터넷 유선망조차도 뭐 닷컴 버블이라는 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네. 전국망으로 까는데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네. 무선 통신 전환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뭐 전기차 포함해서 어쨌든 초반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용이 들지만 네.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볼륨이 커지면서 단가는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요 그래프가 올라오는 국면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단가와 수요 그래프가 이제 교차하는 지점부터 산업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7년 전의 전기차는 좀 기대감만 있던 국면인데 작년부터의 전기차 섹터는 이제 이 단가의 하락과 수요가 크로스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히 2년간 봤던 그쵸. 엄청난 시세와 또 실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들을 이제 일부 기업들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긴 호흡에서 보면 이쪽 산업도 우리가 관심의 끈을 쥐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그런
포인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는 당장 뭐 내년에 뭐 돈을 벌고 뭐 이렇게까지는 네. 않지만 그렇죠. 이 괴짜들의 행보를 우리가 좀 꾸준하게 지켜보자. 추적을 할 필요 있겠다. 그러면 의외로 10년 전에 앨런 머스크를 맹신했던 테슬라 주주들이 네. 진짜 큰 돈을 벌었듯이 그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2021년에 사실 강타했는 게 상반기에는 메타버스, 뭐 4분기, 하반기에는 NFT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우주라든가 뭐 VR, AR, 메타버스, 뭐 기타 등 다 포함해서 네. 2022년에는 좀 굉장히 새롭게 떠오를 만한 아니면 지금 기존 거에서도 핵심적으로 될 만한 키워드는 뭐라고 좀 보세요? 그냥 내년에 그냥 제가 보는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민간 소비에서 기회가 결국 있다. 어떤 산업이 클지에 대한 인사이트는 저는 사실 뭐 그 정도 지식은 없는 사람이고 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것저것 쪼개긴 했는데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소비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뀔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뭔가 이미 민간 소비 시장에서 네. 좀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것 같은 제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골라본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 말고 내년에 진짜 뭐 우리가 지금 예측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서 새로운 소비재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NFT라는 개념이 뭐 저만 해도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개념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여기저기 얘기는 되지만 저도 이게 어떤 컨셉인지 공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예측했던 것들은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큰 시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뭐 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카테고리가 뭐 내년에 진짜 뭐 핫한 컨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이걸 들으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너무 지수만 바라보기보다는 네. 이미 시장은 바텀업 관점에서 종목 대응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소비 영역에서 히트 상품이 나올 만한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 지금.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3월보다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네. 민간의 소비 여력은 저는 개선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다만 갇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소비로 연결되는 섹터가 한정적인 건데 이게 뭔가 일상으로 회복해서 물꼬가 터졌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쓰기 시작할지는 알 수는 없죠. 다만 이거를 그냥 넋놓고 바라보는 투자자와 네. 소소한 이벤트들라도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상당히 큰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가 2012년부터 5년간 박스권 장에서 했던 경험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민간의 소비라는 키워드에서 기왕이면은 미국에서 먹히는 거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은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년 내후년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조금 더 평소보다 깊게 뜯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자, 그럼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이것만큼 꼭 해라, 혹은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좋은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주신다면.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관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제 스스로가 사실 이거는 늘 제 스스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네. 외면하지 말자라고 저는 늘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너무 올라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제가 전화 오시는 내지는 상담하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그냥 모른 채로 외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예. 근데 이제 뭐 그 어떤 산업이나 섹터를 투자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건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좀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안 해도 되고 그러다가 뭐 한두 개는 진짜 좋은 기회가 돼서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적어도 내가 어떤 벌어지는 현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면하지는 말자. 그게 특히 작년 같은 탑다운 장에서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쵸. 충분히 수익 낼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냥 예상되는 바텀업 장세에서는 네.
그런 관심과 어떤 좀 정성이 없다고 하면 진짜 투자 기회를 놓칠 기회가 너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엉뚱하게 진짜 끝물에 잡아서 남들은 다 수익 내고 좋은 산업에서 나는 좀 망연자실하는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거는 네. 여러분이 각자가 하시면서 잘 될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주식은 저는 답이 한 가지만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자가 있으신데 자기가 잘 될 때 루틴을 고통스럽고 안 되는 구간에서도 좀 꾸준히 지켜주는 게 다음 투자 기회를 잡는 데 보면 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내가 하던 패턴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서 어이없게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좀 실패하면 좀 슬픈 얘기지만 내가 배우면 돼요. 아, 이번 투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이래서 내가 좀 실패했구나. 네. 그 다음에는 좀 개선해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거를 덜컥하고 손실 내버리면 진짜 망연자실하게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좀 피로도가 높은 장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되셨을 때 어떤 루틴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 어쨌든 안 좋은 장도 결국은 지나가는 거니까 네. 내가 이거를 잘 견뎌내고 다음에 오는 기회에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네. 그냥 평소에 하던 루틴을 좀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야 될 관심과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투자 루틴을 잘 지키는 게 네.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다솔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